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원래 이 강의는 그 정규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래 진행되는 강의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약간 열이 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차라리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래서 원래 연기를 했습니다. 그 원래는 엄청 많은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미 개강을 해버려서, 지금, 예. 그래서 아마 동영상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양해, 한 주 늦었죠. 예.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한 3시간 동안에, 예. 제가 매년 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매년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동영상, 으로 수강하신 분이 몇 분이냐고 제가 학원에 물어보니까 1900명이 수강하셨답니다. 그만큼 필수 강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도 다음에 수업 들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저는 김기용 강사하고요. 예, 제가 그 행정쟁송법,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시작한 지는 1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예, 10년 됐고요.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 행정법하고 그다음 행정쟁송법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쟁송법 교과서를 가지고 주말반을 들으시건 아니면 뭐 평일반을 들으시건 들으시겠죠. 근데 들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영어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행정쟁송법이 어려운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1차 시간에 배우셨던 노동법이나 민법하고 달리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기를 들으실 건데 그 강의를 들으셨을 때 좀 뭔가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원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 일기 이런 거는 다 들으셨죠? 예. 이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특강을 꼭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진행되기 전에는 뭘 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강의를 해요. 이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기와 일기 사이에는 뭘 하느냐면 총론 특강이라는 걸 합니다. 총론 특강. 그러면 뭐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총론 특강은 뭐가 다르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험 범위로 있는 법은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쟁송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법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한 부분. 그럼 한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행정법이라는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만 한단 말이죠. 한 부분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럼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간 우리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그걸 아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것만 모아가지고 이때 특강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 3기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모의고사 문제를 봐요. 모의고사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본격적인 건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답안 작성.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답안을 잘 작성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답안을 잘 쓰려면 뭘 잘해야 돼요? 연습을 잘해야죠. 아니죠. 답안을 잘 쓰려면 답안을 잘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안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답안 작성법 특강은 작성법보다는 읽는 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관한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답안 작성법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 강좌가 있고 3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3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있고 최종 모의고사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면
최종 모의고사 마지막에 이제 답안 학급 특강이라고 해서 하루 정리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선생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주말반하고 평일반 다 하고요. 여기도 주말반, 평일반 다 하고. 원래 학원에서는 2기, 3기는 평일반이 없어요. 다 주말반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다가 여기서부터는 주말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보시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시고, 예, 그렇게 여기 이렇게 문제만 풀어보셔도, 예, 뭐 빠지는 거라든지 모르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교재를 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법전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장용 법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꼭 사셔야 됩니다. 2023이겠죠? 공인노무사 시험장용. 시험장에 배치된 거하고 비치된 거하고 똑같은 법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 법학을 보실 때도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걸 꼭 사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전을 들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찾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앱이 하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라는 앱입니다. 국가법령정보. 이건 핸드폰으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뭘 찾아보실 수 있냐면 법도 찾아보실 수 있고 판례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 있지만 법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검색하신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이제 만약에 컴퓨터나 다른 걸로 태블릿 PC 같은 걸로 보시려면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 검색이라는 걸 치시면 대법원에 판례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판례 번호 집어넣으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판례고요. 다음은 법은 법제처 가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찾아보실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죠. 얘는 검색 기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검색 기능이 엄청 떨어지고 이게 좋아요. 예, 가능하시면. 그래서 이걸 미리 지금부터 나오면 그걸 다 찾아보시는 거, 그걸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적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언제 필요하냐면 한 이쯤 돼서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쯤 돼서 그 판례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판례를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자, 행정쟁송법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쟁송법. 거기 앞에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행정법 되어 있고 로마자 2번이 행정법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죠? 자, 행정쟁송법 가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공부를 하느냐면 행정법이 행정쟁송법의 상위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것은 사실은 행정법 개념이 아니라 행정학의 개념이에요. 행정학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걸 다루는 법이 행정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노동법. 혹시 검색창에 노동법 이렇게 쳐보셨어요? 뭐가 나오나요? 법제처에 노동법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노동조합법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노동법이라는 개념도 그런 법들의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법도 여러 가지 법들의 상위 개념이에요. 근데 노동법은 몇 개 없죠. 제가 알기로는 뭐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법은 1000개예요. 1000개. 법이 1000개예요. 네. 그러면 그 1000개의 법을 다 아우르는 게 행정법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파트가 이만큼 있어요. 행정법이라는 파트가 이만큼 있으면, 그러면 행정법 이 예를 갖다가 어떻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아시겠죠? 행정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 로마자 2번 해보세요. 행정법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 바로 위에 보세요. 행정법은 행정 조직에 관한 법. 자, 조직법. 그 다음 행정 작용에 관한 법, 작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리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나눕니다. 권리 구제법. 얘들도 뭐예요? 얘들도 법이 아니에요. 묶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권리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나눌 수 있다. 1000개를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법에서 세 가지 법이 나오고, 세 가지 법. 자, 그러면 분류해 보세요. 1번이 조직법, 2번이 작용법.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3번 행정구제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에요. 구제법은 밑에 다시 나누어 요거예요. 그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 자, 행정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세 가지 중에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에요. 아시겠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 그럼 권리구제에 관한 법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 행정쟁송법. 쟁송.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쟁송 안에는 보니까 양가로 1번 행정심판, 양가로 2번 소송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2번이 행정소송법. 자, 다시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2번이 행정상 손해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큰 덩어리가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로 쪼개져도. 자, 그 중에서 세 번째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쪼개지는데 위에 있는 게 행정쟁송법이에요. 밑에 있는 게 손해전보예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세 개 중에 요것 중에 요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행정법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한 30% 정도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행정쟁송법이에요. 자, 요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요게 시험 범위예요. 그럼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면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특강을 연말에 또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는 특강이 있다. 그럼 행정쟁송법 안에는 심판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어요. 얘도 상위 개념이에요. 그럼 법제처에 가서 나는 행정쟁송법을 공부할 거니까 행정쟁송법을 찾아보자. 쟁송법 치면 안 나와요. 자, 행정쟁송법 안에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얘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앞으로 시험을 볼 행정쟁송법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합한 개념이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다 어떤 특정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판과 소송. 그러면 심판에 관한 법도 있고 소송에 관한 법도 있겠죠. 심판에. 그러나 그럼 심판에 관한 법이니까 여러분들 노동법, 민법 배우실 때 1조 뭐 2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차 때는 그걸 외웠단 말이죠. 몇 조는 뭐, 몇 조는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법전을 줘요. 아시겠죠? 1조, 2조, 3조, 4조 외울 필요가 없다. 대신에 뭐만 알면 된다? 숫자만 알면 된다는 거죠. 12조라더라. 그럼 12조 찾아보면 돼요. 아시겠죠? 19조라더라. 그럼 19조만 찾아보면 되는 거지. 19조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 친구처럼 무겁지만요. 친구처럼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핸드폰은 안 됩니까? 핸드폰은 안 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봐요.
저는 핸드폰으로 봐도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조문에 목차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쪼개도 드리고 책을 여러분들 책 정리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밑줄 긋고 번호 붙이고 이런 것들을 법전에도 해야 돼요. 법전을 책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법전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공부하는 거다. 얘도 살짝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살짝. 메인은 요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소송이다. 그럼 얘들은 뭐냐? 얘들은 요거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씩 위치를 아시겠죠? 자, 예. 그러면 쟁송법에 심판 있고 소송 있는데 시험 어떤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90, 10 이 정도 됩니다. 아니면 20대 80 이 정도 돼요. 메인이 뭐다?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소송. 즉 행정소송법이 우리 시험의 메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1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나간단 말이죠. 행정에 관한 것 세 가지, 그다음에 요거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행정이 뭔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이건 행정학의 어떤 분야예요. 행정 주체가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행정 주체가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1기, 2기가도 행정 주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개념을 안 들으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걸 들으셔야지만 나중에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나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은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다시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또 혹시라도 시간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연기 들으시면서 또는 연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들으시면 감동이 오실 거예요. 그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배웠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행정주체라는 게 있다. 행정주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근거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자, 법에 근거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행정주체가 행정을 합니다. 법에 근거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행정이 높아요? 법이 높아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법에 근거해서 또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높아요? 법이 높아요? 법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법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 어느 게 더 높다고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 있고 행정이 있다. 그럼 행정을 할 때 법에 근거해서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법치 행정이다. 법대로 합시다. 소위 법치주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재판도 법에 따라야 되겠죠? 행정도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행위들이, 국가 작용들이 다 법에 근거하고 법에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 행정도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걸 법치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치주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을 하니까 법치 행정이나 법치주의나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 만드는 사람 누구죠? 국회죠, 국회. 국회에서 법 만들죠. 어디가 센지 아시겠죠? 국회가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행정 주체가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회 형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사회 형성 작용이라는 것은 잘 먹고 편안하게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질서를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위법한 행위 못하도록 막고 음주운전 못하도록 막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복리를 증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거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다? 행정법입니다. 자,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 자, 행정법은 목적이 뭐예요? 공익입니다. 공익. 아시겠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의 반대는 뭔가요? 사익이죠.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런 거죠. 다 아시죠? 예. 자, 행정의 목적은 뭐예요? 공익입니다. 아시겠죠?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주체. 자, 행정 주체 또 나왔어요. 아, 자꾸 나오네요. 밑에 보니까 제일 아래 방가로 1번에 보시면 행정 주체 나오죠. 요건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자,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때는 사법이라고 읽어요. 공법, 사법 할 때는 법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런 농담을 해요. 공법, 사법 할 때는 법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했더니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님 나온 드라마 있었죠. 예, 그 드라마에 그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법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아시겠죠? 공법, 사법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법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이죠. 아시겠죠? 이 사법하고는 달라요. 사법부는 법원을 말하는 거죠. 자, 사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법입니다. 아시겠죠? 민법. 공법은 두 가지예요. 헌법,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헌법은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우리는 행정법이니까 요거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공법은 행정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빼고요. 아시겠죠? 자, 사법은 아니다. 그럼 공법과 사법을 왜 나누는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즉 행정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 활동을, 행정주체 또 나왔네요. 활동을 규율하는 법 전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주체가 활동하는 걸 규율하는 법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몇 개라고요? 1000개나 됩니다. 1000개. 누가 활동을 한다고요? 행정주체가요. 아시겠죠? 행정주체. 그러면 행정주체가 활동하는 게 공법이라면 사법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사법은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여러분들 혹시 민법 배우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이걸 규율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사법.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아시겠죠? 민법. 뒤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이걸 왜 나누는가? 왜 나누는가? 자, 공법에 따라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법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법으로 분쟁이 생기면 민법과 관련된 소송으로 갑니다. 이게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민사소송.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민사소송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민법 또는 상법에 분쟁이 생기면 무슨 법이 적용이 된다?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셔서. 공법 중에 행정법에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소송으로 가겠어요? 행정소송으로 가겠죠. 아시겠죠? 그럼 무슨 법이 적용이 된다?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무슨 법원으로 갈 것이며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 자, 행정법은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핵심은 뭐예요?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죠. 요거 있죠? 권리구제에 관한. 이해가 되시죠? 자, 얘는 안 중요합니다. 얘는 안 중요하고요. 얘는 조금 중요해요. 그러나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얘는 중요하죠. 근데 얘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작용하고 권리구제는 관련이 돼 있다. 자, 조직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직은 행정 조직을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무슨 법이라고 한다? 행정 조직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조직법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은 조직법, 작용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것은 단행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이에요. 아시겠죠? 합한 개념. 조직법은 뭐냐면 첫 번째, 행정 주체를 위하여. 예, 주체가 자꾸 나오니까 주체를 먼저 봅시다. 밑에 주체 보겠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 행정 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주체,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기속하는 주체를 말한다. 자, 어렵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행정기관하고 행정주체예요. 아시겠죠? 자, 행정주체는 나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4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입니다. 자, 행정주체는 대한민국이에요. 아시겠죠? 4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행정주체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아시겠죠? 국가예요, 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생겼나요? 예? 태극기 이렇게 그건 태극기죠. 예? 대한민국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자, 왜 없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법인입니다.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를 뭐라고 하죠? 인이라고 합니다. 인. 인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인을 뭐라고 부른다?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인. 아시겠죠? 법인. 자, 대한민국은 법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삼성전자라고 해보세요. 삼성전자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삼성전자 핸드폰은 보셨겠지만 삼성전자는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법인이기 때문에. 자, 법인은 관념적인 주체예요. 그럼 법인은 어떻게 굴러갑니까? 법인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굴러가니까?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해주는 어떤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죠.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위해서 기관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효과를 누가 봐요? 삼성전자가 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행정기관. 자, 보세요. 국가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을 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국가가 세금을 과해서 세금을 걷는 기관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국세청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무서장한테 야, 돈 걷어라 해서 가백에 과세 처분을 합니다. 과세 처분을 해요. 그럼 세금 걷었어요. 그럼 세무서장님이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갑니까?
세금 걷어서 세무서장님이 집에 가져가면 그건 뭐예요? 횡령이죠, 횡령.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세금 걷어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지 세무서장님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분이 나가셔서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에다가 삼성전자 오디오 넣자. 그래서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 계약금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집에 가져가면 횡령이란 말이죠. 그 돈은 누가 계약한 거예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계약을 한 것이죠. 아시겠죠? 귀속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 삼성전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행정기관이 과세 처분을 해서 돈 받으면 누가 가져가요? 혜택은 주체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기관, 행정주체, 상대방. 3단계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 사적인 영역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주체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자가 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자, 제가 행위를 합니다. 그럼 효과가 나에게 기속돼요. 효과가, 그걸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자, 행위를 했는데 효과가 저리 가요. 그럼 권리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권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대리를 배우실 거예요. 대리. 자, 대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가요? 저쪽으로 가요? 뒤로 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송 대리인 변호사예요. 변호사님이 승소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가지 자기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은 권리라고 하지 않고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권한. 아시겠죠? 권한. 행정기관은 권한을 행사해요. 그럼 귀속 주체는 누굽니까? 행정 주체가 되겠죠. 아시겠죠? 주체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걸 잘 알아두세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는 행정 주체이고 실제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한다? 그걸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행사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 말고 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관악구. 아시겠죠? 관악구. 자, 그럼 관악구가 행정 주체예요. 관악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자, 관악구는 누가 움직입니까? 관악구청장님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관악구청장님이 행정기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구청장님이 이 사람 법 위반 행위했다고 과징금 부과를 했어요. 그럼 받아가지고 구청장님이 꿀꺽하면 뭐예요? 횡령입니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관악구로 가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행정주체, 행정기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기 작은 글씨가 나와 있을 텐데요. 행정주체의 가에 둘째 줄에 보세요. 세무서장이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세무서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귀속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대한민국의 어떤 세무서장, 행정기관입니다. 갑, 관악구, 구청장, 을. 자,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제일 앞에 있는 거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장, 구청장은 행정기관이에요. 아시겠죠? 행정기관.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 기관에 구성된 사람, 인적 구성자예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아시겠죠? 갑, 을, 병 이런 사람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갑을, 병 이런 사람들 갑 보고 저 사람이 세무서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갑, 을 이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체, 기관,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기관이 필요해요. 기관이 필요하면 제일 첫 번째 행정기관을 설치합니다. 무슨 그래서 세무서장을 대한민국이 설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설치하고 그래 너 세무서장 네가 과세 처분해라 라고 해서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다가 권한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위로 가보세요. 첫째 줄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주체를 위해서 사무를 행할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각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관을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하는데 어떻게 부여하느냐? 거기다 쓰세요.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조직은 뭘로 정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아시겠죠? 국회가 법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법 중에 가장 센 조직법이 정부 조직법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정부 조직법이란 정부에 있는 행정기관을 만들고 행정기관에다가 뭘 주고요? 권한을 부여하는 거. 자 보세요. 26조의 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에 행정각부를 준다. 14. 고용노동부. 자 이게 행정기관이에요. 아시겠죠? 조직을 만들고. 자 40조에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저러한 행위를 관장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조직법 제40조가 뭡니까? 국가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뭘 주고요? 이러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게 행정조직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주의라고요? 행정조직, 법정주의니까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행정주체,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행정기관이 필요해요. 그럼 뭐부터 만들면 돼요? 그렇죠. 법률부터 만들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얼마나 국회가 센 기관인지 아시겠죠? 조직을 하고 그 기관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다 조직법이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즘 검수완박? 예. 문제가 됐을 때 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청 또는 검사 또는 예를 들어 검찰총장의 권한을 그 법에서 규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법에서. 그럼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의회라는 겁니다. 그게 조직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조직법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죠? 법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 없앤 상태에서 법 하나 통과시키면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없앱니까?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법 개정으로 없애는 거예요. 법의 개정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조직법입니다. 따라서 조직법은 일종의 뭡니까? 행정주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부법이죠. 내부적인 법.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조직법이에요.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 행정기관에다가 뭐를 주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해줄 행정기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행정기관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주체를 위해서요. 아시겠죠? 행정주체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요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주체와 행정기관 간의가 내부적인 관계라면 행정기관이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해주는 이 외부적인 관계,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아시겠죠?
조직, 작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무서장이 A라고 합시다. 여기는 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장 A가 갑에게 과세 처분을 하는 것. 이거는 안에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향한 행위가 되겠죠. 이게 작용법이에요. 아시겠죠? 작용법. 자, 작용법이란 자, 번호를 매겨볼까요? 첫 번째 행정주체가 1번.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주체 직접 하는 거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세 번째, 행정객체를 상대로. 행정객체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갑. 아시겠죠? 객체를 상대로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몇 가지예요? 주체가 기관을 통해서 행정객체인 우리 같은 사람에게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법률관계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배우시겠습니다만 권리 의무 관계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 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 법률관계 찾으셨나요? 4번.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국가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돼요. 아시겠죠? 세금을 걷어야 돼서 행정기관 만들고 세무서장이 갑에게 과세 처분을 합니다. 세금 내라. 그럼 갑은 무슨 의무가 생겨요?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거죠. 아까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 관계니까 갑에게 뭐가 생겨요?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게 행정작용법 관계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앞으로 갑니다. 행정주체,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법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합니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법인을 합쳐보세요. 이걸 합쳐서 공공단체라고도 합니다. 자, 공공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법인을 공공단체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 배웁니다. 공법상 법인이에요. 자, 얘들도 다 법인입니다. 공법상 법인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공무, 수탁, 사인, 공무를 수탁은 부탁이라는 뜻입니다. 부탁받은 사인. 사인은 여기 보세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은 우리 같은 국민을 말합니다. 사인 아시겠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주체. 이 사람은 사인. 아시겠죠? 그러면 사인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인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주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을 배우시면 민법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행정쟁송법에서는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우월한 지위가 없어요. 그러나 행정법 관계에서는 항상 행정주체가 우월합니다. 너 세금 낼래? 안 낼래? 내기 싫으면 내지 말고 이겁니까? 아니면 내야? 이렇게입니까? 네! 이거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월한 지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인은 항상 반대쪽에 서 있어요. 근데 사인도 가끔씩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인도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인도 있어요. 선생님, 사인이 어떻게 공권력을 행사합니까? 항공기 있죠. 항공기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기장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장이 경찰이 되는 거예요.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도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사인도
공무를 부탁받으면 할 수도 있어요. 자, 네 가지입니다. 외우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기관. 페이지를 넘겨 2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권리가 아니라 그랬죠. 자, 행정기관은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권리가 없어요. 선생님, 세무서장 A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A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행정기관하고 공무원은 다른 객체입니다. 행정기관이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장관 홍길동이라고 할 때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홍길동은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홍길동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장관은 권리가 없습니다. 장관은 행사하면 어디로 가요? 행사하면 주체로 가죠. 그럼 선생님, 홍길동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님인 홍길동이 나가서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하니까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해서 돈 주고 계약했어요. 자동차는 우리 집에 갖다 주죠. 그러면 그것은 대표이사로서예요? 아니면 그냥 홍길동으로서요? 그냥 홍길동으로 써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죠. 장관님도 가가지고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체를 위해서 일해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관이 개인적으로 집에 에어컨 사면 그건 행정쟁송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행정객체. 주체가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을 말하는 일반적으로 국민, 주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아시겠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행정. 갑. 아시겠죠? 예.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입니다. 법률관계. 그럼 자, 조직에 관한 거. 두 번째, 이게 뭐라 그랬죠? 작용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작용에 관한 법. 아시겠죠? 작용.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작용 말고 세 번째가 뭐였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었죠. 그런데 왜 작용법을 배우느냐? 잘 보세요. 작용을 했어요. 작용을 했어요. 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이 법 위반이에요. 그럼 반대로 권리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용과 권리구제. 이해가 되시죠? 작용과 권리구제. 따라서 작용과 권리구제는 세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작용과 권리구제는 세트인데 희한하게 작용은 심판소송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작용은 그냥 행정법 분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소송법 아니지만 잘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 그게 작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작용. 소위 행정법 총론 부분이라고 합니다. 총론 부분.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작용법을 교수님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가 공법관계, 사법관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관계이죠. 이건 갑을 간의 관계예요. 사법 관계.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말고요. 행정주체하고 갑 간의 관계인데도 사법,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데도요?
상대방이 행정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갑과 을 간에는 당연히 민법이 적용이 되지만 상대방이 행정 주체이어도 민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공법관계, 약한 사법관계로 구별이 된다. 자, 공익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공익. 자,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뭐로 나눈다? 공익으로 나눕니다. 조금 애매하죠? 공익으로. 여기서는 개략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행정주체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도 공익적 색깔이 약하면 어느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법이니까 여기는 무슨 법이 적용된다? 행정법이 적용이 되겠죠. 아시겠죠? 행정법이 적용이 된다. 자, 공법관계 밑에 보세요. 공법관계는 권력과 비권력 관계로 구별이 되며 공법 규정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법 규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자, 행정법이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야?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되니까. 페이지 넘겨볼까요? 3페이지에 중간에 사법관계. 행정상 사법관계란 행정주체가 상대로 형성하는 법률관계가 있지만 사법규정이 적용이 되죠. 자, 민법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면 무슨 법이?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중요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여기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행정소송법, 얘는 민사소송법. 자, 법만 다른 게 아니라 법원도 다릅니다. 얘는 일반 법원으로 가고요. 얘는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맞은편에 행정주체가 있어도 사적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서 홍콩 반점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아시겠죠? 관악구청에서. 자장면 값을 안 줍니다. 그럼 무슨 소송 제기해야 될까요? 자, 공익적 색깔이 강한가요? 약한가요? 물론 자장면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일하면 공익이 기여하겠지만 공익적 색깔이 굉장히 약하죠. 아시겠죠? 무슨 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어느 법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돼요.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법원도 다르고 법도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얘는 안 중요하다. 무슨 법이 중요하다? 공법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2페이지에 가보시면 공법 규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공법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권력 관계와 페이지 넘겨보시면 비권력 관계. 자, 얘는 뭘로 나눈다고요? 공익에 기여를 하는가, 공익에 기여를 하지 않는가로 나눕니다. 자, 두 번째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 얘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자, 권력 관계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A의 중간에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자, 우월한 지위냐, 일방적이냐? 우월한 지위냐, 일방적이냐? 그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3페이지에 보시면 B의 비권력 관계에 보시면 우월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월의 반대말은 대등이죠. 대등. 일방의 반대말은 뭔가요? 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좋게 얘기하자.
일방의 반대말은 합의입니다. 합의. 그렇죠? 자, 권력 관계는 뭡니까?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의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는 것을 비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자, 세금 내라고 할 때 어느 쪽인가요? 너 이번에 100만 원 낼래? 그럼 좀 깎아줄까? 이거 돼요. 아니면 100만 원 내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권력관계. 아시겠죠? 권력관계. 비권력관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지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공법, 사법 중에서 공법이 권력, 비권력 중에 어느 게 정통한 행정법 관계겠어요? 당연히 권력 관계죠. 자, 그림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권력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인. 자, 다시 2페이지로 가보시면 권력 관계를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행위를 말하고 행정법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행정입법, 두 번째 행정계획, 세 번째 행정행위. 그 중에서 행정행위가 입법,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자, 둘 중에 얘가 중요하고 얘가 셋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행정행위. 보통은 VA라고 씁니다. 행정행위. 독일어인데요. 그냥 행정행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이에요. 학문. 아시겠죠? 소위 강학상 개념이라고 하는데 학문에서의 개념이고요. 행정행위고. 실제로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처분이나 행정행위나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하나예요. 행정작용은 토탈 몇 가지냐면 7개입니다. 7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저 처분이에요. 행정행위. 아시겠죠? 다른 것 다 합쳐도 저 처분이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작용 중에 가장 핵심이 처분입니다. 말 안 하면 그냥 처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1000번은 들으실 거예요. 처분이라는 거를. 처분 아시겠죠? 자, 처분이 핵심이다. 행정작용 중에 처분이 핵심 개념입니다. 자, 우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권력관계 둘째 줄에 보시면 행정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고소송. 항고소송도 행정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선생님, 항고가 뭡니까? 항고가 뭔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행정입법이에요. 자, 저기 보세요. 입법은 누가 하나요? 우리가 3권 분립 배웠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은 누가 하나요? 국회가 하죠. 아시겠죠? 자, 보세요. 원래 3권 분립이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지만 그 중에서의 가장 핵심은 입법부입니다. 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입법부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입법부에 있는 의원들은 다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아니죠. 몇몇 사람은 선거이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관 선거제도 아니잖아요. 대법원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법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걸 입법부라고 합니다. 법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요.
그게 뭐예요? 법치행정.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그게 사법이에요. 아시겠죠? 사법이 뭐냐면 법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것을 사법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핵심이 뭐예요? 입법부예요. 아시겠죠? 입법부, 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면 여러분들 노동법 배우시면 헌법 조금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헌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헌법에서 법률로 만들으라고 위임을 합니다. 아시겠죠? 위임을 해요. 2조인가 뭐 3조인가 뭐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사항은 뭐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임을 해서 의회가 법을 만듭니다. 이걸 의회 입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의회에서 만든 입법은 특징이 있어요. 의회에서 만든 입법은 특징이 뭐냐면 끝이 무슨 법, 무슨 법률로 끝난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 있나요? 노동조합 법, 근로기준 법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법 중에서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다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의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문성이 행정부에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더 있는 경우도 지금 그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통과하니까 그렇죠? 검찰청법 아래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치겠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건 누가 만드는 거죠? 그건 행정기관이 만드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그래서 요거에 또 다른 위임을 받아서 아시겠죠?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행정입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등급으로 보면 헌법, 법률, 행정입법. 아시겠죠? 법률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행정기관이 만든 입법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만든.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에요. 법 만들 때 합의 하나에 일방적으로 만드나요? 법 만들 때 물론 의견은 수렴하겠죠.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다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법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입법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자, 보세요. 법을 만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됩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수범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행정입법입니다. 거기 보세요. 참조 조문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뭘로 끝났어요? 마지막이? 무슨 법으로 끝났죠. 무슨 법으로 끝났어요. 28조에 부당해고의 구제 신청, 30조에 구제 명령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 아래 보시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 노동, 부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입법은 법으로 안 끝나고 뒤에 뭐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해가 되시나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 행정입법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행정입법 안에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입법도 있어요. 내부법.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이. 예를 들면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특별시에서 요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출근이 너무 늦어요. 출근을 8시까지로 합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부 규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시겠죠? 내부 규율. 그게 아니라 상급 행정청이
갑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내부법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법은 행정규칙. 자, 외부법은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부법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외부법인 법규명령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법규명령. 그래서 제가 행정입법이라고 했지만 행정입법은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이 있지만 얘는 안 중요해요. 뭐만 중요하다? 법규명령만 중요하다. 그럼 법규명령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뒤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조 조문에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아시겠죠? 그게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 다시 가로 가셔서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제정한 일반 추상적인 규범. 일반 추상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규범이에요.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명령. 자,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행정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내부 규범인 행정규칙으로 구별을 합니다. 행정규칙은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입법이다라고 하면 법규명령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규명령.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뭐 신도시 개발 계획 또는 이런 경우 있죠.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그린벨트 아시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계획입니다. 이건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계획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1항의 마지막 줄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계획이라고 돼 있죠. 우리한테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건 좀 중요하고 얘는 매우 중요하고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다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를 말합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인 공권력 행사를 말한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행정작용, 여기 보세요. 행정작용이라고 할 때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무조건 처분이에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공권력 행사입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괄호 안에 보세요. 과세처분. 자, 과세처분 세금 내라. 합의하나요? 일방적으로 하나요? 일방적으로 하죠. 두 번째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얘들이 우리 시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렇죠? 무슨 시험하고 관련이 우리 시험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나가셔서 하는 행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근로기준법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조 1항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잘 보세요. 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뭘 했어요? 부당해고를 했죠. 그렇죠? 저는 노동법은 잘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선생님 왜 하시면서 노동법 모르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노동법 선생님은 행정쟁송법 아시나요? 그렇죠?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필요한 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부당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노동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는 상대방이 행정청이에요? 아니면 갑하고 을하고 해요? 원래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민사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회사에서 일어나는 관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보세요. 공법관계가 되려면 일방 당사자가 누구라야 됩니까?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해주는 행정기관이라야 돼요. 아시겠죠? 행정기관이라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했을 때는 그냥 사법상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사법상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노동위원회는 뭔가?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당해고를 해서 노동위원회로 가는 순간 무슨 관계가 돼버린다? 그렇죠? 사적인 영역에서 갑자기 공적인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사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와 사용자, 노동위원회와 근로자 간의 관계의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사적인 영역에서 갑자기 공적인 영역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요 관계에서는 사적인 영역이다가 요 관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얘는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30조에 보시면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마치고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되지 아니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제명령을 합니다. 이거 부당해고니까 구제해 주세요. 합의하나요? 일방적 행위인가요? 그렇죠? 합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등한 당사자 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 잘못됐으니까 구제해줘 라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처분이에요. 이게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권력관계.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법, 소송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뭐 또 자세한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구제명령이 잘 보세요. 만약에 그 구제명령이 적법하고 올바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구제명령이 잘못됐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작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어디다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작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었죠. 권리구제에 관한 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행정, 심판. 두 번째는 행정, 소송.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작용과 심판소송법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법하고 소송법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노사관계 자체에서는 심판법이나 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끼어들어가는 순간 그게 공법관계로 돼버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법 관계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어떤 결합이다. 아니면 소위 사회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행정행위가 핵심이다. 그럼 부당해고 구제명령 법적 성질이 뭐겠어요? 부당해고 구제하라 하는 노동위원회 처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처분이면 무슨 관계예요? 공법관계. 그 중에서 뭐예요? 권력관계. 아까 처분이면 무슨 소송 간다 그랬어요? 항고소송.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비권력관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죠.